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작은 보습 학원을 운영 중인 60대 여성입니다. 젊어서부터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오다가 나이가 먹고서는 그냥 뒷방 원장으로 강사들 관리 정도만 하고 있느라 이 나이에 아직 은퇴를 하지 않았네요. 남들은 이런 제가 여전히 고집심하고 욕심이 많아서 그러는 거라며 눈총을 주기도 하지만 전 그래도 제 몸이 버티는 한 오랫동안 사회생활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어가는 100세 시대라는데 제 나이 60에 벌써부터 할 일 없이 지낼 순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저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뭐든 잘해야 직성이 풀렸고 제가 원하는 건 손에 쥐어야 마음 편히 자는 사람이었죠. 그런 욕심이 있었기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이 정도로 잘 풀렸을 수도 있겠지만 덕분에 욕을 먹기도 참 많이 먹었었습니다. 너는 너무 욕심이 많다. 욕심이 과하다. 그놈의 욕심이 무엇인지 살면서 별별 소리를 듣기도 했었죠. 그때는 욕심 없이 사는 게 오히려 바보 같은 거라 생각하며 남들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었는데 이 나이쯤 먹고 보니 드디어 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참 하고 싶은 게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 소녀였습니다. 요즘이야 욕심껏 사는 게 미덕일지도 모르는 시절이지만 제가 어렸던 그 시절에는 욕심이 많다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죠. 그것도 아들도 아닌 딸 자식이 욕심을 갖는다는 건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남 삼녀 중 이도저도 아닌 셋째 딸로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관심을 그리 많이 받지 못했어요. 위로 집안의 기둥인 장남인 오빠와 동생들 돌보며 살림 미천인 장녀인 언니, 그 밑으로 귀염둥이 여동생 남동생들 사이에 저는 이도저도 아닌 보릿자루 신세였습니다. 오남매인 저희 집은 입이 많았던 만큼 늘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늘 배가 고프곤 했어요. 한창 먹고 자랄 나이에 먹을 건 별로 없으니 뭐라도 하나 생기면 늘 탐이 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몫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남 장녀 챙겨주시고 밑으로 동생들 먼저 챙기시는 엄마 때문에 제 차례는 늘 마지막이었거든요. 태어난 대로 순서를 하시려면 하시지 왜 매번 나만 꼴찌가 돼야 하는지 어릴 때는 참고 견디던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늘 제가 욕심이 많아서 다른 형제 몫을 탐낸다고 하셨죠. 어쩌면 저도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았던 게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여유롭고 자식 많지 않은 집안에서 자랐더라면 내 목 먼저 챙기기보다 주변을 더 둘러보고 남에게 양보하고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제 몫을 뺏기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때부터 욕심꾸러기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악착같이 제 몫을 챙겼고 저는 점점 더 욕심이 많아졌습니다. 나이를 먹어가고 세상을 알아가다 보면 탐이 나는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머리도 꽤 좋았고 공부 욕심도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저는 어릴 적부터 글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어릴 적 언니가 보는 책을 보며 어깨너머로 한글을 배웠고 학교 다니면서도 수업 시간에 옆자리 친구와 떠드는 일 한 번 없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자도 빼놓지 않으려 노력하다 보니 성적은 저절로 좋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좋은 성적과 좋은 수업 태도 덕분에 선생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선생님들께 예쁨 받고 가까워지다 보니 나도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언젠가부터 제 꿈은 학교 선생님이 돼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 교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는 날이 오길 바라며 그때부터 장래 희망 칸에 빠짐없이 교사라는 희망을 적어냈어요. 하지만 그런 제 꿈은 쉽게 이뤄질 수가 없었습니다. 교사가 되려면 교대에 들어가야 하는데 부모님은 제가 대학에 가기를 바라지 않으셨거든요. 애초에 가난한 집의 둘째 딸이 그런 꿈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부모님은 제게 교사의 꿈이 있다는 것도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도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그저 어서 빨리 자라서 돈을 벌길 바라셨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가고 싶은데 나 대학 좀 보내주면 안 돼요? 뭐? 대학?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대학은 무슨 대학? 네가 대학 가서 뭐 하는데? 나 선생님 될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교대에 가야 하고. 선생? 아, 얘가 갑자기 왜 차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지? 아니 선생님은 뭐 아무나 하나? 네가 선생은 무슨 선생이야? 숙자야, 말이 되는 소리래라. 우리 집안에 네 처지에 선생이 말이나 되는 일인 것 같니? 왜 말이 안 돼? 나 공부 잘해요. 성적도 좋고 선생님들도 내가 좋은 선생님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랬다고. 아이고, 아무래도 그치들이 우리 딸한테 괜한 소리를 했네. 야, 그런 데는 돈 있고 부모 든든한 집 애들이나 가는 거지 넌 안 돼. 왜 안 돼? 오빠는 대학 보내줬으면서 나는 왜 못 가는데? 아니 이놈이 말하는 것 좀 봐라. 네가 지금 네 오빠랑 네 처지를 비교해? 너랑 네 오빠랑 같니? 네 오빠는 우리 집 대를 이어야 하는 장남이고 넌 나중에 시집 가버리면 끝인 딸년인데 네 언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격리일 하는 거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너도 괜한 소리 하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업해서 집에 돈 벌어올 생각이나 해라.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습니다. 오빠가 대학 생활하는 내내 부모님이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저도 모르지 않았고 언니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격리로 일해 생활비를 보태는 걸 보며 내 미래도 저렇게 되겠구나 생각은 했었죠. 그러나 철없던 저는 그때까지도 꿈을 꾸고 있었고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하면 부모님도 허락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꿈은 꿈일 뿐이었고 저는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로 대학 진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딸 자식은 시집 가버리면 끝이라는 부모님이 원서도 쓰지 못하게 하셨으니까요. 결국 저는 대학 진학 대신 언니처럼 취직을 하게 됐고 몇 년간 돈을 벌어 집에 가져다 줘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은 족족 식구들 밑으로 들어가느라 내 돈 벌어서 대학에 다닐 생각은 하지도 못했죠. 그러다 몇 년 후에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 후로는 자식 키우고 살림하느라 제 꿈은 완전히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결혼은 잘했는지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벌이도 나쁘지 않았죠. 게다가 시댁 사정은 저희 집보다 좋은 편이었던 덕분에 신혼도 남들보다는 여유 있는 형편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남편은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제 말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까지 나왔던 남편은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저는 남편이 그렇게 고생하는 게 전부 저희 식구 때문이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가끔씩 남편을 보며 드는 부러움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워낙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내 남편마저 질투했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옹졸하고 비좁은 사람이었지만 저희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격지심 있고 욕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던 남편이 살림하는 저한테 기회를 주더라고요. 당신 옛날에 꿈이 교사였었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교대 갈 성적도 충분히 됐었다며.
장모님이 당신이 그렇게 대학 보내달라고 졸랐었다고 그러던데. 근데 반대해서 학교 못 갔었다고. 그럴 때가 있었지. 이젠 다 옛날 일이지. 근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해? 그냥 당신 한이 있겠다 싶어서. 그럴 게 아니라 이참에 준성이 유치원 다니는 동안 대학 공부해보는 건 어때? 어느 날 남편이 절더러 옛날에 못다한 꿈을 펼쳐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제가 종종 남편 대학 다니던 시절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부러워하는 걸 느꼈던 거죠. 게다가 저희 친정엄마가 사위 앞에서 실없는 농담하신다고 제가 어찌나 말을 안 들었는지 하며 옛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일을 듣고 제 한을 알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당시에는 아이가 너무 어리고 제가 바빠 보여 말을 꺼내지 못했다가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자 제게 그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처음 그 얘기를 들었던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부모도 들어주지 못했던 제 소망을 남편이 들어준다니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을까 싶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결정을 하기에는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쓰는 가정주부였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으니까요. 애가 이제는 혼자 곧 자라고 유치원도 다닌다고 하지만 한창 자랄 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다닌다고 바쁘다 보면 아이를 방치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방통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방통대는 직접 학교에 갈 필요 없이 시간 날 때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아이 키우는 주부가 공부하기엔 딱 좋겠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제가 이 나이에 교대에 들어간다고 그래도 어느 세월에 선생이 되며 또 저를 받아줄 학교가 있기는 할지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교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방통대 교육학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낮에는 가정주부로, 엄마로 제 몫을 해내고 저녁에는 수업을 들으며 학생이 됐죠. 실제로 대학 캠퍼스를 밟는 것은 아니었지만 바라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제게 그런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준 남편에게 고맙고 미안했고 그래서 늘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겨우 월급쟁이 벌이로 제 등록금을 내주고 바쁜 와중에 절 배려해 주는 거니 제가 그만큼 더 잘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대학 공부를 하는 와중에 제 아이의 교육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학과를 다니며 배우는 만큼 제 아이를 더 잘 가르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내 아이의 선생님이 되어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이나 저나 머리가 나쁘지 않은 편이라 그런지 저희 아이는 똘똘하게 선행학습을 잘 따라와 줬어요. 덕분에 국민학교 들어간 뒤로는 저희 아들은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한창 아이들 학업에 엄마들 관심이 많던 시기라 그런지 주변 엄마들이 저희 아이의 성적에 관심이 지대했어요. 저희가 살던 곳이 강북에서도 학군이 센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저더러 아이를 어디 학원을 보내느냐, 뭘 시키느냐 묻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직접 가르친다는 게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끈질기게들 물어대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유, 준성 엄마, 그러지 말고 준성이 학원 어디 보내는지 그것만 좀 알려줘요. 아니면 준성이 뭐 과외라도 하는 거예요? 애가 어쩜 그렇게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래? 아니에요. 준성이 어디 안 다녀요. 그냥 제가 집에서 조금씩 가르치는 게 전부인데. 아니, 준성 엄마가 직접? 아니, 어떡해요? 엄마가 직접 가르쳐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요. 사실 제가 집에서 방통대 교육학과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배우는 게 있으니까 애한테 가르쳐보고 한 건데 그게 효과가 있나 봐요.
아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춘성이 가르치는 김에 옆에서 우리 아들도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 제가 아들을 직접 가르친다는 걸 알고 엄마들은 의아해하면서도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르치기에 저희 아들 성적이 늘 1등인가 싶었던 거겠죠. 친구 엄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얼결에 아이 친구를 같이 가르치게 됐고 다행히도 그 아이 역시 성적이 오르게 됐어요.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자기 아이를 맡아달라며 부탁을 해오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 저희 집 거실은 동네의 작은 공부방이 돼 있었습니다. 수고비 삼아 적은 돈을 받으며 아들 친구들까지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처음에는 엄마들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고 나름 용돈벌이가 되겠다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하다 보니 제가 그 일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교사가 되기를 바랬던 제 꿈을 이렇게 이루는구나 싶었거든요. 남편의 권유로 방통대를 다니면서도 내가 선생님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기회가 찾아와 줬나 전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를 준성이 엄마가 아니라 선생님이라 부르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더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쳤고 덕분에 몇 년 뒤에는 진짜 학원까지 차릴 수 있었죠. 그렇게 학원을 차린 저는 입소문 덕분에 다른 강사들까지 두게 되며 점점 학원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쪽 업계라는 게 잘 가르친다는 소문만 퍼지면 대박이 나는 업종이다 보니 저는 몇 년 만에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어디 유명 대학 출신도 아니고 유명 강사 출신도 아닌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을 제 아들처럼 가르치려 했던 제 열정과 아이들의 확실한 성적 향상으로 인한 결과물 덕분이었죠. 제가 학원을 운영한 뒤로 저는 남편 벌이의 10배가 넘는 돈을 벌기 시작했고 언젠가부터는 남편보다 제가 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제 욕심이 크다는 걸 알고 있던 남편은 그런 저를 누구보다 열심히 지지해줬어요. 그러자 저는 점점 더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집 거실에서 하던 작은 공부방이 몇 층짜리 보습 학원으로 성장한 걸 보며 저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어릴 적 교사가 꿈이었던 제가 잘 나가는 학원 원장으로 그 꿈을 이루게 됐고 꿈을 이루고 났으니 그런 제 다음 욕심은 다름 아닌 제 자식에게 향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제가 학원을 하게 된 이유부터가 아들 때문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누구보다 잘해주길 바랬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내 밑에서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내 아들은 더더욱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늘 최고여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의 성적을 관리하며 아들을 채찍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다른 집애도 아니고 내 아들이잖아. 엄마가 학원 원장인데 그 집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니? 그러니까 너는 더 열심히 해야 해. 엄마 말 알겠어? 그리고 넌 정말 행복한 줄 알아야 한다. 엄마는 공부하고 싶은데도 못했어. 딸이라고 중간에 낀 자식이라고 가고 싶은 대학도 못 갔다고. 근데 너는 우리 같은 부모 밑에서 마음껏 공부하니 얼마나 축복이니? 저는 제 아들이 부러웠고 제 아들의 처지가 행복하다 생각했어요. 나와 달리 여유 있는 집안에서 든든한 아버지와 열정적인 엄마 밑에서 무한한 지원을 받으며 공부만 하면 되는 아이가 달리 뭐가 걱정일까 싶었거든요. 저는 아무리 하고 싶고 대학에 가고 싶었어도 그러지 못했는데 내 아들은 다른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 되니까 참 부럽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아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성적에 부담을 갖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애써 무시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들의 성공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제 욕심은 아들이 수험생이 되며 더 극심해졌고 전 어떻게든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신 점수도 신경 써야 했고 그래서 시험 기간엔 아들과 같이 밤을 새며 아들을 부추겼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피곤해하고 자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1등 하겠냐며 아들을 압박했죠. 그때는 그게 아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제 욕심이었죠. 공부를 잘해야만 자식이 행복한 게 아닌 건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저 1등 해야 성공하고 성공해야 행복한 인생인 줄만 알았던 거죠. 엄마, 나 너무 힘든데 공부 그만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 이준성. 너 이렇게 나약하게 나올 거야? 공부 그만하면 그럼 뭐 어떻게 살 건데? 성적 맞춰서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서 보잘것없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저냥 남들처럼 그렇게 살 거야? 너 그렇게 살라고 엄마가 그런 고생한 줄 아니? 난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좋은데요, 엄마. 성공하고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얘가 누굴 닮았어? 아, 왜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해? 성공하지 않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살 거면 뭐하러 살아? 그리고 너는 왜 네 생각밖에 안 하니? 너의 성공이 엄마의 성공인 걸 정말 몰라서 그래? 지금 생각하면 제가 후회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내 성공이 아닌 것을 그때는 그걸 왜 몰랐는지 저는 차마 아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부모를 사랑하던 아들은 제 말에 심한 부담감을 느끼게 됐을 거고 혼자 말도 못하고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저는 극성 엄마처럼 아들을 닥달해댔어요. 그때는 그 잠깐 몇 년만 고생하고 견뎌내면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이 보장될 거라 생각했기에 좀 과하더라도 아들을 위해 그래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달복달하며 키웠음에도 제 아들은 제 기대만큼 자라주지 못했어요. 그렇게 공부 잘하던 애가 왜 그런 실수를 한 건지 수능시험에서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거든요. 당연히 서울대를 갈 줄 알았던 아들이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을 받은 것을 보며 저는 좌절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 기분이었고 결코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원래 잘하던 아이였기에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던 저는 아들에게 당연히 재수를 시키려 했죠.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그렇게 공부할 자신이 없다고 재수를 거부하며 그냥 그 학교에 입학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저 모르게 제 뒤에서 지 마음대로 그랬더라고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재수를 왜 안 해? 넌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왜 아깝게 여기서 포기를 하려고 그래? 전 그냥 여기서 만족해요. 애초에 저는 서울대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냥 엄마가 시켜서 공부했던 것뿐이에요. 그나마 몇 년 안 남았으니까 그냥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버텼던 건데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냥 포기하세요. 너는 누굴 닮아서 이래? 누굴 닮아서 이렇게 욕심이 없어? 잠깐 더 고생하면 되는 일을 왜 포기를 해? 내가 누구 잘 되려고 이러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실망시켜도 되는 거니? 저는 아들에게 너무나 실망했고 제 말을 듣지 않은 아들에게 화가 난 나머지 아들과 2년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학원 운영으로 바쁘고 아들도 학교 생활하느라 바빴던 건 맞지만 집에서 마주쳐도 먼저 말 거는 일 없이 아들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자 아들도 상처를 받았는지 저한테 먼저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희 남편이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고집쟁이 아내의 마음 여린 아들 챙기느라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는 그런 남편 덕분에 저희는 나름 화목한 가정의 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이 너무 일찍 떠나버리고 말았네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빈자리에 서글퍼진 저는 일찍 떠나버린 남편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술 좀 적당히 먹고 운동 좀 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었는데 퇴근하고 술 한잔하는 게 인생의 낙이라던 남편이 그만 그렇게 가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이제 겨우 50줄에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지내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떠나버리니 저도 삶에 의욕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 인생에 중요한 것은 결국 아들밖에 없게 됐습니다. 남편이 떠나며 저와 아들은 다시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 똑같이 귀한 것을 잃었고 세 식구에서 두 식구가 돼버렸으니 지지고 볶고 싸우던 건 다 옛일이 되고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지낼 수밖에 없다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떠난 것은 슬프고 아쉬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계속 살아야 했고 그렇게 저는 저대로 열심히 아들은 아들대로 노력하며 여전히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며 한 여행회사의 마케팅팀으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경영을 전공한 아들이라 저는 아들이 전공을 살려서 시험이라도 봐서 회계사라도 되길 바랬지만 아들은 끝까지 제 뜻을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경영 공부를 하면서 마케팅이 제일 재미있었다면서 돈도 별로 안 되는 여행사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남편 죽고는 조금 정신 차리고 사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욕심 없이 안일하게 사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놀며 먹는 그런 일에서 어느 세월에 돈을 벌고 어느 세월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려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아가씨를 데려왔더라고요. 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결혼이라니? 아니 엄마는 네가 여자친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그냥 말씀드리면 허락 안 해주실 것 같아서 무작정 데려온 거예요. 지영이 정말 좋은 여자예요. 저 이런 여자 놓치면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아니 허락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설명을 제대로 하고 만나겠다고 약속부터 하고 했었어야지. 갑자기 덜컥 데려와서 결혼 허락을 해달라니? 준성이 너는 결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아니? 아가씨도 그렇지. 애가 그냥 가자 그런다고 이렇게 왔어요? 지영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지영이는 아무 잘못 없고 다 제가 시킨 거니까. 사실은 지영이 임신했어요, 엄마. 그래서 급하게 이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뭐라고? 너 춘성이 네가 지금 사고를 쳤다는 거야? 아니 얘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죄송해요 정말. 면목 없습니다. 죄송하기나 말기나 지금 나더러 이걸 이해하라는 거냐? 아니 아가씨도 가만히 있지만 말고 말을 좀 해봐요. 그 집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 니들이 18 사춘기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 어떻게 덜컥 사고부터 쳤어 그래? 지영이한테 뭐라 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뭘 뭐라 그랬어? 내 며느리 될지도 모르는 아가씨한테 말 좀 거는 거지? 아니 아가씨 집에선 아무 말씀 없으시냐니까? 왜 말을 못해?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요. 그래서 면목 없습니다 어머님. 뭐? 부모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영이 고아예요 엄마. 그걸 알리면 엄마가 반대하실 게 뻔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임신까지 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기댈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고아라니? 나더러 지금 고아 며느리를 맞으라는 거야? 기막히게도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부모 없는 고아였습니다. 세상에 좋은 아가씨가 얼마나 많은데 하고 많은 중에 고아를 만난다니 전 도저히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것은
제가 그런 둘 사이를 반대하기도 전에 아들의 결혼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도 전에 지들 마음대로 사고를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임신을 했다며 급히 식을 올리겠다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이왕 이렇게 됐으니 도와달라 사정을 하는데 내 아들이 어떻게 내 뒤통수를 이렇게 치나 싶어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동안 하나뿐인 아들 위해서 못해준 것 없이 늘 좋은 것만 해주고 잘 키우려 노력했던 것 같은데 그런 아들은 내가 기대하던 대학이며 취직이며 하나도 들어주는 것 없더니 기어이 결혼마저 지 마음대로 웬 고아 며느리를 데려왔나 싶어 돌아버릴 지경이었죠. 애아빠가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이었어도 고아 며느리는 쉽게 받아들였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걸 부모랑 상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거기다 사고까지 쳤다니 맘 같아서는 아들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주워 담을 수도 없었고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아들을 결혼시켜야 했어요. 하지만 그날의 일은 제게 너무나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아들이 제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재수를 포기했을 때와 제 의견을 무시한 채 취업을 했을 때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였죠. 대학 문제로 2년간 대화 없이 살았었는데 이제는 연을 끊어야 하나 그 생각까지 들 정도로 속상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다른 여자를 임신시킨 것이 내 아들의 책임이기에 책임 때문에 결혼을 시켰던 것일 뿐 저는 그 애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니들이 사고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킨 거지만 난 니들 결혼 인정 안 한다. 죽어도 이해 못하고. 내가 저 애를 내 며느리로 인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시어머니 노릇 바랄 생각하지 말고 나 찾아와서 인정받으려고 아양 떨지도 말아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아니? 엄마, 이렇게 된 거 그냥 저희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엄마가 그러시기엔 지영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엄마 며느리라고요. 근데 왜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안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저희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는 누가 며느리야? 내가 언제 저런 며느리 드리고 싶다 그러디? 내가 너더러 저 따위 고아 데려오라 그랬어? 그리고 넌 언제 나한테 기회를 줬다고 지금 날더러 기회 어쩌고 하는 소리라니? 너는 나한테 내 며느리 고르지도 못하게 네 마음대로 데려와서 허락을 강요한 거잖아. 그래놓고 어디서 이해를 바래?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무슨 심정으로 키웠는지 뻔히 알면서 근데 어떻게 번번이 나한테 이런 실망감을 줘? 이럴 줄 알았으면 자식을 더 낳을걸. 너와 나 잘 키우자고 외동 자식만 둔 게 너무 한스럽다. 엄마, 말씀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니세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엄마 눈엔 제가 그렇게나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요? 전 그래도 나름 노력했어요. 엄마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 맞춰서 대학도 잘 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원하는 곳에 취직해서 회사 생활 잘하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 꾸렸고요. 이런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건 엄마예요.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있어? 입 다물어! 나도 마음 같아선 연이라도 끊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있는 거니까. 저도 순간 제가 너무 홧김에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았지만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속상함에 그 말을 그냥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스럽다는 말을 꺼냈을 때 아들의 표정은 너무나 슬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들을 감싸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네가 못난 탓이고 네가 잘못이라며 아들을 나무라기만 했죠. 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구박덩이가 된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면서도 저는 제 과거를 떠올리지 못하고 한심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희 모자는 더 멀어지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우리 사이를 풀어보려 갖은 노력을 했지만 저는 그 아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린 손자를 안고 찾아와도 보기 싫다며 문전박대해버리고 선물이랍시고 문 앞에 두고 가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며느리 보란듯이 선물을 내다 버렸습니다. 그 애는 무슨 죄라고 그랬는지 지금 와서야 후회스럽지만 그때는 내가 아들과 그렇게까지 멀어져 버린 것이 전부 며느리 탓인 것만 같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고아가 죄도 아니고 고아인 게 개 탓도 아닌데 말이죠. 그럼에도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멀리했고 언젠가부터는 아들이 제 전화만 받아도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잘 지내니? 애는 잘 크고? 이제 돌 지났나? 돌 지난 지가 언젠데요. 참 빨리도 물어보시네요. 제가 잘 지내는지는 왜 궁금하세요? 애초에 그게 궁금해서 전화하신 건 맞으세요? 왜? 또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고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고요? 넌 오랜만에 전화한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본세야? 엄마가 자식 걱정해서 전화도 못하니? 네가 하도 연락을 안 하기에 내가 한 건데. 넌 이제 네 엄마 없는 셈 치고 살겠다 이거야? 처음부터 연 끊고 싶다, 후회스럽다 하셨던 건 엄마 아니셨어요? 그럼 제가 연락드려봐야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서요. 너 설마 아직도 그때 일 가지고 이러는 거야? 다 지난 일을 왜 자꾸 들추려고 그래? 시간 지나면 다 잊고 그냥 저냥 사는 거지. 그런 분이 지영이는 그렇게 대하셨어요? 어떻게든 엄마한테 인정받아 보려고 노력하는 애한테 그렇게까지 하셨냐고요? 지영이가 엄마한테 그런 대접 받을 사람 같아 보이세요? 지영이는요, 엄마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에요. 모든 능력과 명예가 최고라 생각하는 엄마보다 훨씬 건강하고 좋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저 때문에 엄마한테 그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뭔데 엄마가 무시하고 판단하세요? 저도 실수를 인정하고 후회를 하며 잘해보려 손을 내밀었던 건데 옛일을 기억하는 아들은 제 손길을 미처 알아봐 주지 않았고 자존심 세우기 급급했던 저는 그런 아들의 고함에 결국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0대 후반에 아들이 사고를 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 후로 제 손자가 돌이 지나도록 저는 아들과 마음의 담을 쌓아갔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지도 부모가 돼보면 내 심정 알 거라며 시간이 우리 사이를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만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행사에서 일하던 아들이 출장을 떠났다가 해외에서 그만 큰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사망자가 여럿 나왔을 만큼 큰 사고에 살아남은 환자들을 응급 비행기로 실어왔고 저희 아들 역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이미 먼저 도착한 며느리가 아들의 병실을 보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저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싫어하는 엄마가 자기 병문안을 왔다고 좋아는 할지, 가뜩이나 힘든 며느리가 날 보고 불편해하진 않을지,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저 병실에 있는 것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제 눈으로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기 준성이가 있는 거니? 지금은 면회가 안 된대요, 어머님. 수술 마치고 깨어나길 기다려야 한다는데 이대로 깨어나지 못하면 가망이 없대요. 산다고 해도 불구가 될 거라는데 저희 어떡해요, 어머니? 준성씨 어떡해요? 그러게, 그딴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내가 말렸어야 하는 건데 괜히 명예도 돈도 안 되는 일 한다고 설치다가 험한 꼴이나 당하고 말이야. 처음부터 엄마 말 들었으면 좀 좋아. 사춘기 시절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더니 아주 떠날 때까지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 같으면 네 아들이 네 말 안 듣고 사고 쳐서 저렇게 누워있으면 화가 안 나겠니? 하긴 애초에 너를 며느리로 데려온 걸 보면 걔가 언제라고 내 말을 들었을까?
다 커서 내 품 떠난 자식을 내가 어찌하겠니? 아무튼 내가 여기 있어봐야 도움될 것 같지도 않고 너나 나나 서로 같이 있어봐야 편할 사이도 아니니까 난 집에 가 있으마. 준성이 깨어나거든 그때 연락 따오. 그때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중환자실 밖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생사를 넘나들며 치료를 받고 있었고 몇몇 사망자 소식에 내 아들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겁이 났거든요. 제가 제 욕심에 아들을 내몰았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에 더 그랬던 것이죠. 저는 아들이 어찌 될까 너무 두렵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병실 앞을 지킬 수 없었던 저는 며느리에게 차가운 말을 건네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때는 분명 아들이 무사히 깨어날 거라 생각했기에 일어나면 연락을 달라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뒤 제가 듣게 된 연락은 제가 기대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가 와서는 제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죽었다며 아들의 마지막을 확인해 보라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내 아들이 다쳐서 알아보지도 못하게 상한 꼴을 나더러 어떻게 보라고 그러는지 전 도저히 제 눈으로 아들의 엉망이 된 모습을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애 아빠라도 있었으면 대신 확인이라도 하게 시켰겠지만 전 차마 직접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욕심 많고 고집이 많은 만큼 겁이 없다 생각했는데 저는 제 생각보다도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겁하게도 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도 하지 못하고 장례마저 며느리에게 떠넘겨 버렸네요. 그래서인지 장례식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내내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었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는 의사 말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기억 상실처럼 기억을 지워버리는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그때 잠깐 기억을 잃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제 상태가 어떻거나 아들은 제 곁을 떠나버렸고 저는 그제서야 많은 후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떠나보낼 줄 알았더라면 너무 그러지 말 것을. 그동안 내 욕심만 부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며느리에게 제 전 재산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내 아들 없이 어린 손자와 단둘이 지내야 할 며느리가 걱정되어 돈 걱정이라도 없이 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아들의 죽음이 모두 내 탓인 것만 같았고 그동안 며느리에게 했던 짓이 너무 미안했거든요. 물론 겨우 돈 몇 푼에 제 죄를 지울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아들을 위한 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과 제 집을 제외한 제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돌려 며느리에게 증여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단번에 제 제안을 거절하려 했어요. 저 이 돈 못 받아요, 어머님. 저 어머님한테 인정도 못 받았는데 그런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어머님은 저 며느리라 생각하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준성 씨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할 것 같아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냥 받으렴. 어차피 너도 혼자 애 키우고 살려면 미천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건 그냥 미천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돈이에요. 저 이거 못 받아요, 정말. 그럼 이 돈 그냥 길에 뿌려버리랴? 태워버리랴? 어차피 준성이도 없는 마당에 나한테 다 부질없는 돈이야. 그러니까 받기 싫으면 그냥 기부라도 하던가 나한테 돌려줄 생각은 하지 마라. 그렇게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 후 저는 일부러 며느리와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아직도 며느리가 못마땅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연락하는 게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잘해준 적 없던 시모가 아들 죽더니 갑자기 전 재산을 넘겨주는 것도 부담스러울 텐데 그런 제가 연락이라도 자주 하면 그 애 입장도 곤란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잘 지내는 소식만 들으며 지내려 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해외로 떠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려면 해외가 더 나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완전히 소식이 끊겨버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말도 하지 않고 떠나버린 며느리가 섭섭하긴 했지만 크게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도 지 살 길 찾아가는 거구나 하며 어디서라도 잘 살길 바랬죠. 가끔씩 내 손주가 잘 크고 있을지 궁금하긴 했지만 이제 와서 그 아이를 궁금해하는 것도 제 욕심이라 생각했기에 저는 견뎌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서야 제가 지은 죗값을 돌려받은 셈이었죠. 그렇다 보니 남편도 자식도 없이 외로웠던 저는 학원 일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냥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갔어요. 가끔은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며느리와 같이 이민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기도 했죠. 그 편이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것보다는 견딜만 했거든요. 남편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남편의 죽음보다는 아들의 죽음이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편 떠났을 때는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며 사라지더니 아들이 떠난 뒤에는 내 몸에서 뭔가 빠져나간 것처럼 허전하고 텅 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디선가 아들이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기로 했죠. 아들, 며느리와 손자가 해외에서 잘 지낸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매일 밤을 후회와 참회로 버텨내던 어느 날 소식 끊긴 며느리가 10년 만에 절 찾아왔습니다. 너 지영이 아니냐? 네가 여긴 어떻게?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더 일찍 찾아뵙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해요. 그동안 제 원망 많이 하셨어요? 원망은 무슨, 어디서든 잘 살면 그만이지. 그래도 잘 살았던 것 같아 다행이구나. 근데 10년 만에 날 찾아온 이유가 뭐야? 그게 실은요, 어머님. 사실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무슨 말? 나한테 뭐 할 말이라도 있는 거냐? 10년 만에 나타난 며느리가 내게 할 말이 있다며 들어오는데 그 순간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뒤로 죽은 제 아들이 서 있었던 거죠. 엄마, 잘 지내셨어요? 며느리 뒤에서 웃으며 나타나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제가 꿈이라도 꾸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안아주는 아들의 따뜻한 체온에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이게 뭐야? 너 정말 준성이니? 너 정말 준성이 맞아? 예, 저 맞아요, 엄마. 저 살아 돌아왔어요, 엄마. 어머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그땐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싶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살아 돌아온 아들의 모습에 전 기쁘면서도 당혹스러웠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아들 며느리에게 듣게 된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서 생사가 오가며 병원에서는 결국 제 아들이 불구가 되거나 식물인간이 될 거라 했답니다. 척추를 너무 다쳐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그 말에 며느리는 제 걱정부터 들었답니다. 늘 최고만 바라던 제가 그 소식을 도저히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기적적으로 아들이 깨어났지만 아들은 결국 불구가 돼야 했어요. 하체는 움직일 수도 없었고 안면에 마비가 와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반푼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역시 자신의 상태를 알고 제 걱정을 먼저 했다네요. 그때는 그게 맞는 거라 생각했어요. 엄마가 제 상태 보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고 저 스스로도 엄마한테 못난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못난 자식 이참에 죽은 셈 치시라 싶어서 지영이한테 장례식이라도 치러달라 그랬는데 엄마가 지영이한테 전 재산 내주시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엄마가 그래도 날 사랑하셨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상황에 제가 다시 살아있다고 알릴 수가 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을 주워 담을 수도 없었고.
제가 자작극을 벌인 걸 알면 엄마가 더 큰 배신감을 얻으실까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그냥 떠나버렸어요. 아들이 불구가 된 모습을 제가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들 며느리는 결국 저를 속이기로 했답니다. 못난 아들이 되어 평생 원망 듣고 서로 속상하며 사느니 차라리 죽은 셈 치고 연을 끊기로 했던 것이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치료를 위해 해외로 떠났고 그곳에서 재활과 치료를 병행하며 10년간 지내왔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오랜 고생 끝에 드디어 완치를 하고 제 앞에 다시 나타났던 거였죠.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아들은 여전히 얼굴 한쪽이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다행히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참 간사하게도 그동안 죽은 척하고 지냈던 아들이 야속하더라고요. 내가 자기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기나 하는지. 살아 있었으면서 소식 한번 들려주지 않은 아들이 미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한 짓이 있었기에 저는 아들을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아들 며느리가 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에 그냥 이게 다 내 업보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보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동안 제가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려 했던 상상처럼 아들이 이민을 떠났다 돌아온 셈이 됐네요. 그렇게 저는 아들 며느리를 기쁘게 맞이했고 저희는 그제서야 묵은 감정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오해가 쌓여 하루아침에 없어질 상처는 아니었지만 죽음까지 겪었던 저희였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저에게는 다시 아들과 며느리가 생겼고 이제 곧 중학생이 되는 예쁜 손자도 만나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제 아들을 쏙 빼닮은 손자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이번엔 절대로 내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실수하지 않겠다며 누구보다 올바르게 살아 내 손자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럼 저희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